여러분 안녕하세요. 쯔유통 3급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먼저 교재는 26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26페이지 가시면 제목이 시장과 소비자 행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제 유통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 내용에서는 유통이라는 그런 도매상, 소매상의 기능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이런 유통관리, 유통 경로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 전체를 한꺼번에 큰 틀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재미있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과 소비자 행동.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장이 어떤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실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시장의 구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시험 문제에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통관리를 학습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식 수준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랑 그리고 보기 속에 녹여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광펜은 안 칠 건데 선생님 이거 그림 그려서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구조는 4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완전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과점시장이나 독점시장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산업군에서 뭐 가격 담합을 일으켜가지고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았다든지 이런 뉴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과점시장이랑 독점시장은 조금 특수한 경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 또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 경쟁시장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을 말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을 크게 동그라미라고 하면요. 선생님이 이제 판매자는 영어로 셀러니까 S라고 표현을 할 거고 소비자는 사는 사람, 바이어니까 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판매자가 이 시장 안에 굉장히 많은 거죠. 판매자 많아요. 그리고 소비자 또한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쟁할 수 있는 개방되어 있는 열려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뭐냐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는 해요.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는 하지만 이 중에서 어떤 판매자 하나가 이렇게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크기가 커질 때는 여러분들 이 판매자가 뭐 물건의 품질이 정말 월등히 높다든지 또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든지 여러 가지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 친구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시장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떤 노래 가사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독점은 아니지만 이 시장 속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포지션을 가지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를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해요. 경쟁시장이긴 경쟁시장인데 독점을 가진 경쟁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도 얘가 지금 제일 잘 나가기는 하지만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은 완전 경쟁시장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점시장이랑 독점시장은 더 쉽죠.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시장 있죠? EX하고 통신사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나라 통신사 시장은 KT랑 SKT랑 LGT가 딱 3개가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알뜰폰 요금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KT, SKT 또는 LGT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휴대폰 개통을 하게 돼요. 이렇게 소수의 한 3-4개 정도의 회사들이 하나의 시장을 꽉 잡고 있다면 이거를 과점시장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담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담합이 가능해요. 담합은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장에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야 너네 잠깐 모여봐. 여기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기본 요금이 지금 한 12,000 정도잖아. 그런데 우리 기본 요금 다 같이 한 15,000원으로 올려버리는 거 어때? 어차피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15,000원에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요금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가격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점 시장의 경우에는 다 가격 담합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 많이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이해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점 시장 가시면 이 독점 시장은 하나의 시장 안에 요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게 담합이죠? 한 3, 4개 정도. 3, 4개 정도 있고, 소비자들은 엄청 많고, 삐비비비비 이렇게 많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시장은 뭐냐면 더 쉬워요. 독점 시장은 똑같은 시장이 있는데, 셀러가 하나예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소비자들 엄청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셀러가 하나예요. 즉 보시면 이제 유일한 하나의 판매자를 가진 시장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독점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얘가 지금 공급자가 하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독점 시장 만약에 이 셀러가 생활 필수품을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판매를 하는데 그 휴대폰을 나만 있으니까 내가 비싸게 팔 거야 이러면서 막 갑자기 900만 원, 1000만 원에 팔면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전기,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수도 또는 가스 등등등의 공기업, 국가가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이런 독점을 일부러 하게끔 시장을 형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국민 복지를 위해서 공기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윤을 최대로 내지 못하더라도 국민 복지를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런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열려있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시장 접근 전략입니다. 이 시장 접근 전략은 여기 이름이 이제 엔소프 격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용어들에 여러분들이 먼저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 용어별로 이 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이름이 이제 엔소프 격자인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엔소프라는 선생님께서 엔소프라는 경영학자가 만든 접근 전략의 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장에 접근을 할 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새로운 시장에 접근을 할 때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제품을 가지고 그냥 쭉 밀고 나갈 것이냐 라고 하면은 시장 침투 전략. 그런데 기존 시장, 우리의 기존에 있는 고객들한테 노릴 건데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러면은 신제품을 출시했죠. 그러니까 제품 개발 전략.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시장을 만든 거니까 시장 개척 전략이 되고, 아예 새로운 시장에다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과는 전혀 관련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나가게 되면은 다각화 전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어떤 해당을 하는지, 이 4가지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존 제품인지 신제품인지, 기존 시장인지 신시장인지 요거를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시장 침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우리 회사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식당이라고 치면, 레스토랑이라고 치면은 기존 메뉴를 가지고 객단가를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거나 또는 회전율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거나 하는 방식이 바로 시장 침투 전략이 되겠죠. 아무것도 바꾼 건 없어요. 메뉴를 바꾼 것도 없고 고객을 바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고객과 기존 메뉴를 가지고 점점 더 점유율만 높이자.
회전율만 높이자 이렇게 들어가는 전략이 시장 침투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품 개발하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식당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것도 식당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신메뉴 개발. 식당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식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한식이 이제 장사 좀 잘 되니까 돈도 남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한식을 양식이랑 합쳐서 한번 퓨전 한식을 만들어 볼까? 라는 식으로 이제 신제품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품 개발 전략이라고 해요. 식당의 경우에 신메뉴 개발하는 거 가 이제 해당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척 전략으로 넘어가시면은 요것도 이제 시장의 경우에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세상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10시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고객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고객들한테 접근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존의 메뉴를 가지고 새로운 고객들한테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배달 시작하지, 원래 배달 안 하던 레스토랑에서 배달을 시작하면은 우리 동네에 한정되어 있던 상권이 바로 옆 동네 또는 그 옆 동네까지 그 상권이 커질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장 개발했죠. 그래서 시장 개발, 시장 개척 전략, 시장 개발이나 시장 개척이랑 똑같아요. 시장 개척 전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 서비스, 여기 식당이라고 써야 되는데, 식당에서 배달 서비스, 여러분들도 같이 써놓으시면 나중에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역을 넓혔다. 지역 넓히기. 요런 게 이제 시장 개척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각화 전략은 뭐 전혀 관련 없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의 경우에는 식당이랑 전혀 관련 없는 뭐 학원을 차려요? 그러면 교육사업으로 진출을 하는 거, 요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쪽으로 나가면 다각화 전략이라고 해요. 이제 요게 사실 다각화 전략도 세부적으로 굉장히 그 종류가 많이 나뉘어지는데, 유통관리사 3급 기출문제 수준에서는 딱 여기까지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나머지 더 어려운 내용은 2급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소비자 행동 한번 넘어가서 소비자 행동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비자 행동 절차가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쉬운 내용이기는 한데, 선생님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제 가운데 표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소비자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문제 인식부터 구매 후 행동까지, 물건을 사게 되고 나서의 구매 후 행동까지 이제 소비자들의 머릿속과 소비자들의 행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열을 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들과 내부적인 요소들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제 내부적인 요소는 이 소비자 자체가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죠. 내가 속한 사회의 문화, 그리고 관련된 내 자체의 요인들, 나의 심리, 그리고 이제 나의 심리까지,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플러스 심리적인 요인을 내부 요인이라고 하고요. 나랑은 관련 없는 기업이 통제하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들을 외부 요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 요거 헷갈리시면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외부 요인이고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을 내부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내부 요인이든 외부 요인이든 소비자들의 이런 구매 결정에 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 요인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외부 요인이 통제가 가능하니까 정말 효과적이고 유용한 마케팅 요소들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7강쯤에 이 마케팅 요소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 진짜 재밌거든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배우게 되실 거니까 요거는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 7강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 한번 보실 거고,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만 나열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인식 보시면 소비자가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지각하여 욕구를 느끼는 상태예요. 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예시를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너무 목마르다. 이제 선생님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저번에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직장 생활을 벌써 선생님이 이제 거의 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5년 차 되는데, 아직 애기죠. 이제 5년 차 되는데, 이제 커피를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맛있어서 먹었거든요. 맛있어서 먹었는데, 점점 이제 커피를 매일매일 마시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진짜 피곤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때려 먹으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저의 필수품, 저한테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된 거죠. 지금도 이제 커피를 오늘은 스타벅스를 다녀왔습니다. 먹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싶다 라고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문제인식이에요. 지금 나한테 문제 있다, 그걸 내가 인식한 거, 그 문제인식이에요. 쉽죠? 저 여기다 같이 써볼게요. 커피 마시고 싶다 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인식이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러면 나 커피 마시고 싶으니까 내가 커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보 탐색을 하는 거죠. 소비자가 욕구를 인식한 후에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해요. 이 정보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진짜 내용이 많긴 한데, 이 정보는 내 머릿속에서 나와도 돼요. 내 머릿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어떤 커피가 맛있지라고 떠올려도 되고 상관없고, 또는 내 머릿속에 정보가 없으면 외부적으로 뭐 핸드폰에서 검색하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걸 다 정보 수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커피는 평소에도 많이 마시니까 선생님 머릿속에서 떠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른 커피 전문점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요거 스타벅스, 또 뭐가 맛있지? 뭐 할리스, 또 뭐 있지? 투썸 플레이스, 또 이디야, 또 엔젤리너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본 것 같은 것들 한 5개만 써봤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어디 커피 먹지? 라고 하면 이제 스타벅스, 할리스, 투썸, 이디야, 엔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럼 정보 수집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 정보 수집을 한 모든 브랜드를 내가 다 사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하나 골라야죠. 고르기 전에 그냥 완전 편의품이면은 단순히 나 맨날 이디야 먹었으니까 그냥 이디야 먹을래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대안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정보를 탐색한 후에 고려 중인 브랜드를 평가해요. 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점수 매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점 만점에 뭐 10, 9, 9, 8, 8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된 거예요. 이 예시입니다. 선생님이 절대 뭐 이거 홍보하고 뭐 제 채널에 홍보 들어오지만 않지만 홍보하거나 절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머릿속에서 평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스타벅스가 10점이네? 그럼 나 오늘 스타벅스 사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제품을 결정했어요. 스타벅스. 이거 사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먹게 되겠죠. 그래서 구매를 했으니까 소비를 해요. 응? 먹고 나서 마지막으로 구매 후 행동,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요. 이 만족도를 평가를 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맛있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별론데? 너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오늘 로스팅이 잘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맛있다 하면은 만족한 거고, 별론데? 하면은 불만족한 거죠. 그러면 불만족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반복 구매할 확률이 줄어들게 될 거고, 만족한 경우에는 반복 구매해서 단골 고객이 될 확률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쉽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27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관여도. 자, 이 관여도라는 개념은 우리 예전에 이제 1, 2, 3, 4강 오시면서 몇 번 기출문제에 이제 보기로 녹여들어서 몇 번 나왔던 내용이죠. 관여도가 생각보다 출제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별표하고 넘어갈게요. 별표 해주세요. 별표 3개 할 거예요. 별표 3개 할 거고, 관여도의 개념은 한 번만 이해하시면 절대 평생 안 까먹어요. 보세요. 관여도는 뭐냐면 특정 제품에 대해서 가지는 중요성의 지각 정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결국에 관여, 내가 얼마나 그 제품에 써볼까요? 내가 얼마나 그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 제품을 얼마나 신경 써서 정말 정성스럽게 구매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제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냐예요. 여러분 이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사탕 하나 사 먹을 때랑 또 벤츠 얘기하는데 차 사러 가가지고 벤츠 가서 벤츠 구매할 때랑 관여도가 언제가 더 높겠어요? 당연히 사탕 하나 사 먹을 때보다는 벤츠 살 때 관여도가 높겠죠. 왜? 그만큼 내가 지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일상적으로 계속 한번 차를 사면 관리하면서 써야 되니까 여기가 더 관여도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다 하신 거예요. 보세요. 저관여랑 고관여로 나눠요. 고관여는 말 그대로 내가 그 제품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되어 있고, 저관여는 반대로 내가 그 제품에 관련이 적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관여 보시면 시간이랑 비용 투자를 많이 해서 구매를 하는, 일반적으로는 전문품, 우리 전문품 하면 예시로 벤츠 생각하기로 했었죠. 벤츠 특징 골라주시면 고관여의 특징이에요. 진짜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고 구매해요. 그래서 나 오늘 벤츠 사고 싶어, 나 가서 벤츠 하나 사야겠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저의 꿈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는, 벤츠를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상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왜 그래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관련성이 많이 되어 있다, 고관여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보 탐색을 진짜 신중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정보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관여의 특징 보시면은 시간과 비용 투자를 적게 하는, 일반적으로는 편의품 의미에서 편의품 나오면 선생님이 사탕 특징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탕이나 사탕이랑 비슷한 초콜릿, 음료수 이런 애들은 소비자들이 심사숙고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탕을 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냐면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노출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라고 해도 되나? 한 2, 3년 전쯤에 김보성 아저씨가 비락식혜 광고한 거 기억나세요? 그냥 식혜의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식혜가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보성 아저씨 나와가지고 비락식혜 딱 떠있고 의리 하고 그냥 끝나요. 이 TV 광고가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나 오랜만에 식혜 먹고 싶다. 식혜 먹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나 오랜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는데 식혜 좀 사다 드릴까? 하고 가가지고 이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떠올리는 거죠. 식혜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식혜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보는 중에, 식혜 뭐 사지? 김보성 아저씨? 의리? 나 의리 좋아. 식혜 사야겠다. 비락식혜 산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관여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적 메시지를 노출해서 소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P 광고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건데, POP 광고는 그냥 쉽게 팝 광고라고 하기도 하는데, POP 광고는 뭐냐면 여러분들 편의점 들어가시면은 그 판매대 근처에서 이것저것 조그만하게 포스터 같은 거 설치되어 있고 그 제품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보 주는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선생님은 기억나는 광고가 어느 날 이제 편의점에 갔더니 그 담배 중에서
찐담배라고 하나? 아무튼 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찐담배 같은 거가 이렇게 어디에 이제 조그맣게 놓여져 있고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기하다. 저렇게 돌아가네? 이게 바로 POP 광고예요. 그러니까 판매대 근처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제품 출시 막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띄워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POP 광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POP 광고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전문품보다는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이 관여도에 따라서 구매 행동이 달라지는데 요거 최근에 기출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관여, 저관여에 따라서 복합형 구매, 다양성 추구 구매, 부조화 감소형 구매, 습관형 구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관여랑 저관여는 여러분들 이제 구별하실 수 있을 거고 세로축에 보시면 대안 간 차이가 크다 그리고 대안 간 차이가 적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탐색을 해서 내가 사고 싶은 아이템의 그 브랜드들을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브랜드들 간에서 이 차이점이 이 제품들의 차이점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구매 행동의 유형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쉬운 것부터 가볼게요. 요거부터 가볼게요. 습관형 구매. 요거는 뭐냐면 저관여 제품 사탕 같은 건데 사탕 브랜드들 간에 차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적어서 뭐 A 상품을 먹나 B 상품을 먹나 다 비슷비슷한 맛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습관형 구매를 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이 뭐냐면은 A랑 B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은 나 맨날 먹던 거 그냥 먹을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형 구매요. 그래서 습관형 구매.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을 계속 구매한다라는 습관형 구매고 이것도 기억 잘 나시게 한번 써볼까요? 습관형 구매는 늘 먹던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습관형 구매고요. 이제 다양성 추구 구매는 이번에는 사탕인데 A 사탕이랑 B 사탕이랑 C 사탕이랑 D 사탕이랑 이렇게 있을 때 이 애들 간의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어떤 애는 단맛이 나고요. 어떤 애는 신맛이 나고 뭐 어떤 애는 오렌지 맛이 나고 어떤 애는 초콜릿 맛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양성 추구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클 때는 오늘은 A 먹을래. 내일은 B 먹을래. 그 다음날은 C 먹을래. 그 다음날은 D도 먹어볼래.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매를 하게 된다. 그래서 A 선택했다가 B 선택했다가 C 선택했다가 D 선택했다가 하는 이런 다양성 추구를 구매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관여로 가볼게요. 일단 고관여에서 대안 간 차이가 적으면 우리가 부조화 감소형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대안 간 차이가 적기 때문에 A 제품을 선택하든 B 제품을 선택하든 둘 다 고관여이긴 하지만 내가 뭘 선택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조화가 감소한 구매를 하게 된다. 차이가 없으니까 부조화가 적어지죠. 그래서 부조화 감소된 형태의 구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고관여인데 A를 선택하는 거랑 B를 선택하는데 A랑 B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차를 예를 들면은 A 차는 디자인으로 완전 100점이야. B 차는 안전성에서 완전 100점이야.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될지 되게 혼란스럽죠. 되게 혼란스러워서 이거를 혼란스럽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복합형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합이라는 말은 막 이렇게 섞여 있고 합쳐져 있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이 디자인을 선택할까 안전성을 선택할까 이렇게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해요. 요게 바로 복합형 구매입니다. 여러분들 요 표도 복습하실 때 꼭 한번 써보시고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에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구매 심리 단계와 행동 유형 에이드마 나와요. 에이드마. 요거는 왜 이름이 에이드마냐면 영어 앞글자 따서 에이드마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고객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 단계에 따라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 머릿속에서 나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냐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면은 A는 attention입니다. attention이 말 그대로 주의라는 뜻이죠. 고객이 어떤 제품을 보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은 내 행동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주의가 가니까 당연히 눈길이 가게 되죠. 그래서 주의 단계에서는 상품을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를 했는데 라고 해서 어라? 하면서 하게 되는 게 interest, 흥미 단계, 흥미. 이 흥미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어랏 하면서 이렇게 만졌죠.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이 나와요. 상품을 관찰하고 만져보게 된다. 이게 흥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D로 가시면 나 이거 사고 싶다. 이런 desire, 욕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기대. 여기서 기대라고 하는 건 이런 거겠죠. 내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잠이 깨겠다. 이 커피가 맛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고관여 제품인 경우에는 이 단계가 길어질 거예요. memory, 기억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사면 충동 구매니까 일단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제품이 아른아른 거리고 나 그거 안 사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심리 상태. 그래서 상품을 상기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결국엔 가서 사겠죠. 사야지. 선생님 좀 그런 편인데 사겠죠. 그러면은 액션,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행동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말을 할 거고 이렇게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이 약글자를 따서 AIDMA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친구는 사실 최근에 많이 기출되는 부분 아닌데 옛날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별표는 안 칠 건데 그래도 기억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단계 그리고 단계별로 일어나는 고객의 구매 심리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관리 넘어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페이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거의 A4 한 반장 정도에 걸쳐서 A4 반장 정도에 걸쳐서 고객 관리가 쫙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길까요?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많이 나와서 깁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그래서 별표 3개 칠 거고 많이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교재를 만들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냐면 일단 기출문제 10개 다운받았어요. 선생님이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3년 전이죠? 3년 전에 기출문제 10개 다운받아서 쭉 풀어가면서 그 10개 기출문제에 나온 모든 이론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교재 새로 냈잖아요? 최근에 선생님이 이제 그 유튜브 안 했던 3년간에 나왔던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다 다운받았어요. 한 8개인가 9개 됐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도 다 쫙 정리합니다. 물론 한두 번 나온 진짜 짜잘짜잘한 10개나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국에는 기출 해설을 한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20개에서 한두 번씩 나온 짜잘짜잘한 애들은 빠져있고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출문제 푸시면서 제가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까 걔네들만 추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 이론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20개의 기출 해설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내용이 길면은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고객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어 표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객, 관계, 관리 그대로 표현해보면은 고객, customer, 관계, relationship 그 다음에 management 그 다음에 관리, management management가 이제 경영이나 관리라는 뜻이니까 요거를 이제 줄여요. 앞글자 따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경영에서는 앞글자 따는 거 좋아요. 앞글자 따면은 CRM이라고 해가지고 CRM 딱 나오면은 고객관계관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는 고객관계관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 CRM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풀 네임으로는 잘 안 나와요. 그럼 개념 보세요. 고객관계관리는 쉽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 공교롭게도 스타벅스를 다녀와서 설명하기가 좀 쉽네요.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 이제 이름이 적혀져 있어. 윤주라고. 선생님 스타벅스 고객이거든요. 그 이제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카드에 제 이름을 넣어 놓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스타벅스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 스타벅스 카드로 산 제품들의 기록이 쫙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윤주라는 고객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매장에 가서 보통 구매를 하고 뭐 커피 말고 푸드는 얼마나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생일을 축하해 준다거나 생일 등록을 해놨다면 생일을 축하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윤주라는 고객을 관리해서 결국에는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객 관계 관리예요. 쉽죠? 쉽습니다. 네, 가볼게요. 개념 읽어볼게요.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 여기서 고객 특성이라는 거는 모든 고객의 특성 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특성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고객, 우리 회사의 고객, 우리 회사의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특징 볼게요. 특징. 고객을 단순 구매자가 아닌, 너무 중요해요. 특징 이거 다 잡으세요. 단순 구매자가 아닌 고객은 공동 참여자, 우리의 브랜드를 완성시켜주는 참여자이다. 그리고 능동적인 파트너, 나의 파트너이다. 이게 전제로 하는 게 고객 관계 관리 CR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한테 일방적으로 물건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윤주님 주문하신 돌체라떼 나왔습니다 라고 내 이름을 직접 불러줌으로써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단방향 아니에요. 이거 반대말 써야겠다. 자, 쌍방향의 반대말이 일방향 또는 단방향이거든요. 요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다.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가지는 점유율보다 오히려 고객 점유율을 중시한다. 고객 중심으로 가는 게 고객 관계 관리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전사적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기업이 전체 회사를 줄여서 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회사적인 차원에서 정교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상상을 해보면 뭐 인적 관리 부서도 있고 인사학 부서도 있고 생산 부서도 있고 마케팅 부서도 있고 회계 부서, 그 다음에 재무 부서, 되게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부서들이 고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체 회사가 적절하게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품을,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한 번 판매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도 별표 하나 칠게요. 고객 관계 관리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고객, 기존에 이미 우리 회사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 고객을 강화시키는데 기존의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고 우리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정 갈게요. 고객 선별은 일단 우리 고객이 아니었던 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겁니다. 고객을 선별해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획득, 우리 고객으로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고객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고객 선별일 때는 아직 잠재적 고객이요. 잠재적 고객이었다가 고객이 이제 기업이 고객을 획득하게 되면은 기존의 고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 강화를 하면 단골 고객이 되겠죠? 그 고객이 단골 고객이 될 거고, 고객 확대해서 고객을 성장시키는 이런 내용까지. 그럼 고객 성장을 가면은 이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겠죠. 충성 고객. 특히 이때 단골 고객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통관리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용 고객이라고 해요. 상용 고객. 뒤에서 나올 건데 상용 고객은 어떤 뜻이냐면 상용.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상용 고객이라는 말보다는 단골 고객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문제에서 상용 고객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사용하는 고객이다. 그래서 상용 고객은 단골 고객 또는
충성 고객이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레토 법칙이 있는데 파레토 법칙도 중요. 20대 80 법칙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기업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고객을 이제 100%로 놨을 때 고객이 이제 100%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고객들이 만들어내는 우리 회사의 매출률도 있겠죠. 매출 또 100%로 이제 놨다라고 했을 때 상위 20%의 고객이 그리고 하위 80%의 고객이 있겠죠. 진짜 신기하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상위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했고 하위 80%의 고객이 매출액의 20%를 차지했다. 이런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법칙이 바로 파레토 법칙이고요. 이름이 파레토 법칙인 이유 파레토가 발견해서 파레토 법칙이고 20대 80 법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이 되겠어요, 여러분? 상위 20% 고객이 매출의 80%를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이런 밑에 있는 하위 80%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위 20% 고객들한테 완전 정성을 들여가지고 우리 회사의 단골로 만들면 우리 회사의 매출의 80%가 유지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 고객 관계 관리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RFM 분석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최근에 몇 번 기출이 돼가지고 이것도 잡고 갈게요. RFM은 우리 앞글자만 따서 앞글자 따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유통관리사에서는 앞글자 따는 거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볼게요. R은 recency예요. 그리고 F는 frequency, 그 다음에 M은 monetary value 나오는데 recency는 사실 여러분들 뭐 이제 수능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영어 원래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사실 recency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recently로 가볼게요. recently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최근에라는 단어예요. 최근에. 이게 recently는 부사형이고 이 부사 recently의 명사형이 recency예요. 그러니까 최근성. recency는 최근성. 를 의미하는 거고 frequency는 이제 주파수 또는 빈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빈도 여기서는 주파수는 아니겠죠 당연히 빈도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monetary value는 money 그냥 money만 기억하세요. money 돈 뭐냐면 recency랑 frequency랑 monetary value를 토대로 고객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어떤 고객이 최근에 샀니? 산 빈도는 얼마나 되니? 돈을 얼마나 썼니?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상위 20%의 고객을 뽑아내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고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RFM 분석법. RFM 나오면은 recency, frequency, monetary value 그리고 얘가 지금 속해져 있는 고객 관계 관리이다. 방법이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대1 마케팅. 1대1 마케팅의 반대말은 1대 다 마케팅이거든요. 만약에 1대 다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순간 틀린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고객 관계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도 선생님의 이름, 윤주라는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것처럼 기업이 나라는 사람을 그냥 수많은 소비자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너는 특별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너는 특별한 너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존중하는 너라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구나 난 특별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기업의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에서는 1대1 마케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생애 가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고객 생애 가치는 영어로는 lifetime value라고 해가지고 lifetime이 일생이잖아요. 평생 동안 value 가지게 되는 가치.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이 하나의 특정 고객 나 윤주 특정 고객으로부터 실현할 수 있는 총이익의 현재 가치.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타벅스에서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돈을
지금 환산해서 얼마 정도 될 거야 라고 나타낸 게 바로 고객 생애 가치라는 개념이에요. 고객 생애 가치. 이거를 왜 계산하겠어요? 얘가 단골 고객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되게 길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현관펜 친 부분 되게 많죠. 되게 많죠. 꼭 복습해 주시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고객 접점 관리 나와요. 여기도 별표 3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선생님이 유통관리사 공부하면서 제일 감동적으로 봤던 왜 그러냐면 약간 이 단어들이 조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객 접점 관리는 영어로는 MOT라고 부르는데요. Moment of Truth라는 내용으로 이제 moment가 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순간. 모멘트가 순간이고 그리고 truth는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보면 진실의 순간이에요. 진실의 순간. 약간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학이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은 단어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객 접점 관리를 왜 진실의 순간으로 부르냐면 고객 접점이라는 말은 어떤 기업과 고객이 접촉하는, 만나는 지점을 접점이라고 하잖아요. 이 접점 관리는 기업이랑 고객이 만나는 그 하나의 순간이 그 순간적인 그런 1분 1초를 진실의 순간이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고객과 판매원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고객의 만족도와 기업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개념 한번 잡으세요. 중요한 점은 고객이랑 만나는 사람이 우리 기업에서 좀 그 상위 부분을 위계해서 상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영자가 아니라 말단 사원, 판매원이라는 겁니다. 판매원. 경영자보다 판매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오히려 고객이랑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기업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고객이 기업을 처음으로 평가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해요. 이때 고객의 만족도가 결정되므로 이 진실의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때 고객 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진실의 순간, 고객 접점 관리, 그리고 이게 결정적 순간이기도 하다. 이런 단어들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 이때가 뭐냐면 기업의 승부를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꼭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들은 우리가 호텔로 따지면 호텔 로비에 딱 처음 들어섰을 때 라든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좋은 향기가 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 번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곱셈 법칙으로 평가하게 된대요. 곱셈 법칙으로 평가하게 된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00번을 잘해요. 우리 기업이 100번을 잘했는데 한 번은 실수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뺄셈 법칙으로 따져보면은 100 빼기 1은 99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실패하면 곱하기 0이 돼버려가지고 고객의 만족은 0이 된다라는 개념. 곱셈 법칙으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번 잘해도 절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고객 접점 관리입니다. 자, 이러한 고객 접점 관리에 따른 기업 전략은 어떠냐면은 지금 제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경영자가 아니라 판매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매사원을 동기부여하고 판매사원의 자기의 직무에 대한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판매사원은 보통 경영자보다는 하위 계층에 있는 말단 사원인데 이 판매원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임파워먼트라고 해요. 이것도 별표 칠게요. 자, 파워는 힘이죠. 임파워먼트는 뭐냐면 파워를 부여했다라는 개념이에요. 파워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원래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판매원에게 일부 위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임파워먼트를 해서
판매원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직접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판매원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임파워먼트를 하면은 판매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판매원의 동기부여와 고객 만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서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이제 기업 전략으로는 두 번째가 고객 접점별로 각 접점이 있을 텐데, 기업별로 그 접점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내용으로,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쉬워요. 보시면 고객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에이드마 모형을 배우셨는데, 그 에이드마를 조금 더 늘려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주의를 가지게 되는 단계, 그 다음에 흥미, 욕망 가기 전에 연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이제 비교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단계 속에서 우리가 이 고객 접점 관리에 입각하여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느냐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일단 고객이 주의를 기울일 때는 그저 판매원은 고객을 바라보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고객이 나를 찾으면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흥미 부분은 뭐냐면 고객에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갖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역할을 판매원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매 심리 단계에서 이제 연상일 때는 뭐냐면 고객에게 판매원이 직접 접근을 해서 상품을 제시해요.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판매 제시입니다. 판매 제시. 판매 제시는 고객에게 상품을 실제로 보여주고, 이렇게 포장이 있으면 포장을 까서 보여준다거나, 사용해보도록 샘플, try me라고 하는 그런 샘플들 있죠? 샘플을 사용해보도록 해서 상품을 실제로 이해시키는 시연이나 설명을 하는 활동이고요. 이렇게 직접 만져보거나 직접 먹어보거나 이렇게 도와주면은 고객의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이 방법이 바로 판매 제시이고, 이 판매 제시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시식 판매, 우리 마트에서 시식 판매. 먹으면 사고 싶잖아요. 맛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시식 판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욕망 단계에서는 판매원이 직접 이 상품의 특징이나 효용성, 장점을 설명하고 권유할 수가 있어요. 고객님 이거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가지고 오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비교 단계에서는 유사품과의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차이점을 제시할 땐 당연히 우리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 단계에서는 상품의 이러한 가치를 인식시켜서 맞아, 이 제품 정말 좋아 라고 확신을 가지게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면 판매원 입장에서는 네, 이거 한번 잘 선택해 보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포장하고 계산하고 추가 판매를 유도하고 마무리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 추가 판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 판매, 우리가 이제 요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일부러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객이 구매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고객은 우리 기업의 기존 고객이 된 거예요. 이 기존 고객한테 추가 판매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1번, 2번 이렇게 쓰고 1번, 2번 둘 다 중요합니다. 자, 1번 뭐냐면 1번은 교차 판매라는 방식이고, 영어로는 교차가 이렇게 겹쳐서 들어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로스라는 말을 써요. 크로스 판매니까 판매는 그대로 셀링. 크로스 셀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향 판매예요. 상향 판매. 상향은 위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업셀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영어 표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셀링은 뭐냐면 이미 어떤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관련된 다른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방식이 교차 판매, 비슷한 종류의 다른 제품도 써보세요 하면은 교차 판매고요. 상향 판매는 뭐냐면 이미 어떤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 제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제품을 함께 판매하려는 방식.
그래서 상향,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상향이죠. 그런 판매 방식을 상향 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가 판매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교차 판매랑 상향 판매다. 교차 판매는 비슷한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 상향 판매는 조금 더 고급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회색 부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판매 저항입니다. 판매 저항. 판매 저항은 뭐냐면 이제 판매원이 지금 여기 위에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고객한테 다가가잖아요. 다가갔는데 상품을 설명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려고 다가갔는데 고객이 저항을 보이는 모습을 판매 저항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컴플레인 대응 요거 별표 칠게요.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우리 기업에 어떤 컴플레인을 걸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냐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앞글자 따서 다시 한번 앞글자 따서 MTP라고 부르고 이거는 되게 쉬운 단어들이에요. Man, Time, Place라고 해가지고 man은 사람이죠. 타임은 시간이에요. 플레이스는 장소예요. 뭐냐면 고객이 지금 컴플레인을 걸 때는 감정적으로 약간 흥분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 고객의 이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되잖아요.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 첫 번째, 응대하는 판매원,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 두 번째가 시간을 바꾼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컴플레인에 대응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장소를 바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의 상급자에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하고 사무실로 안내를 한다면 보세요. 응대하는 사람이 바뀌죠. 나에게서 상급자로. 그리고 그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시간 동안에 시간을 가지면서 고객이 약간 누그러뜨리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소. 매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갑자기 되게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사무실로 이동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객도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MTP라고 부르고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면 좋다라는 개념. 요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MTP가 최근에 좀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기업 고객 간 관계 발전 모형 보시면은 우리 기업의 어떤 소비자가 고객이 되기 전 그리고 기존 고객이 됐을 때 그리고 고객 이후에 이제 충성 고객, 단골 고객으로 만들 때 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먼저 이거 되게 쉬워요. 아직 구매 경험이 없는 고객은 아직 구매 안 했으니까 잠재적인 고객이다라고 해서 잠재 고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면 더 이상 그냥 일반 소비자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고객이라 부르고, 물론 소비자도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구매 성향을 띠는 고객들을 단골 고객,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충성 고객, 성용 고객도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골이긴 한데 자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 브랜드를 추천하게 되면은 옹호자라 불러요. 그리고 한 걸음 더 갈게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예를 들면 주주가 된 거죠.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됐으면은 그 사람은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동반자에서 끝난 거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매장을 이제 한번 샀다가 한번 고객이 됐는데 한 번이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어서 고객이 됐는데 우리 매장에 실망해가지고 우리 매장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그 고객은 이탈 고객이라고 불러요. 이탈 고객. 근데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앞장에서도 보셨듯이, 앞장에 이제 고객 관리에서도 보셨듯이 한번 우리의 고객이 된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골 고객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개념 뭐냐면 이탈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정리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탈 고객 당연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완전히 이탈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용률이 떨어진 고객 또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객 이탈률 제로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 고객 이탈률을 비율을 제로, 0으로, 말 그대로 제로예요. 0으로 만드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탈을 했는데 이제 회원 정보가 남아있는 고객들 있잖아요. 휴면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고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쇼핑몰에 가입해서 제품을 샀는데 오랫동안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오랜만에 돌아오시는 고객분들께는 뭐 5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휴면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다시 우리 고객으로 돌리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28페이지 학습을 끝내셨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일시정지 해주시고 복습 한번 쫙 해주시고 필기도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복습 한번 쫙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저랑 연습 문제랑 그리고 기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연습 문제 들어가 볼 거예요. 연습 문제. 자, 시장의 구조.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소비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다수의 판매자 존재하지만 제품 차별화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판매자 담합이 가능한 시장은 과점 시장이었죠. 마지막으로 유일한 하나의 판매자가 있는 경우에는 독점 시장. 자, 다음은 시장 접근 전략입니다.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쭉 나갈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기존 시장에 침투, 난 더 깊이 들어갈 거야. 침투하는 방식, 시장 침투 전략이고요.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하면 제품 개발. 이번에는 기존 제품은 그대로 내비두되 시장 개발하면은 시장 개발이죠. 시장 개발은 시장 개척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신시장의 신제품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면은 다각화. 까지 엔소프 격자였습니다. 엔소프 격자. 자, 다음 가보시면 자, 소비자가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지각했어요. 문제인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욕구를 인식한 후에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는 정보 탐색 이고요. 정보 탐색 후에 고려 중인 브랜드를 평가하는 방식은 대안평가. 소비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결정하면 구매 결정. 그 다음에 만족도를 평가하는 단계가 구매 후 행동이라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땡땡땡의 개념 특정 제품에 가지는 중요성의 지각 정도를 선생님 너무너무 강조한 개념이죠. 관여도라고 부릅니다. 제목에도 똑같이 관여도 쓸게요. 자, 이거는 저관여라 고관여로 나뉘어지고 각각 저관여와 고관여의 특징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고관여와 저관여에서 이제 구매 유형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저관여부터 가볼 거예요. 우리 배운 순서 그대로. 대안 간 차이가 적은 경우에 저관여는 습관에 따라서 습관형 구매를 하게 되고요. 대안 간 차이가 크다면 나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볼래 라고 하는 다양성 추구 구매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고관여인 경우에는 대안 간 차이가 적다면은 부조화 감소시킬 거야, 부조화 없앨 거야 라고 하는 부조화 감소형 구매. 그 다음 대안 간 차이가 크면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 복합적이야, 복합형 구매입니다.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행동 유형, 심리 단계와 행동 유형 에이드마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까지 5개 단계로 나뉘어서 봤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시면 고객 관계. 어머, 먼저 읽어버렸네. 자, 영어로는 CRM이라고 하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한국말로 그대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고객 관계 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형광펜 많이 치면서 학습하신 거 기억나시죠? 자, 특징 가볼게요. 고객을 단순 구매자가 아닌 공동 참여자 또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인식하는 개념이고, 고객과 판매원의 쌍방향 의사소통, 일방향 아닙니다. 쌍방향.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 고객에 초점 맞춰요. 고객 점유율 중시하는 방법이고, 제품의 장기적인 판매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6번을 가장 강조드렸는데 신규 고객 유치가 아닌 기존 고객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방법입니다. 과정 보시면 고객 선별, 다음에 고객 획득,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고객 강화,
그리고 고객 확대, 마지막으로 성장까지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보셨고요. 20대 80 법칙이라는 이름은 파레토 법칙이었죠.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RFM은 각각 리센시랑 프리퀀시랑 머니터리 밸류 보셨습니다. 1대1 마케팅 방식이고요. 1대1로 소통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방식. 마지막으로 영어로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는 거는 고객, 생애, 가치라는 개념이었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부분.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객 접점 관리라고 하고요. 고객과 판매원이 만나는 순간이다. 그리고 특징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기업 전략으로는 판매사원의 동기부여 만족도를 높여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떤 개념으로 불렀냐면 우리 임파워먼트라고 불렀죠. 임파워먼트. 요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판매원이 상품을 설명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려고 고객에게 다가갔는데 고객이 저항을 보이게 된다면은 판매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는 man, time, place를 바꿔봐라 라는 요런 컴플레인 대응 방법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고객 간 관계 발전 모형 가시면요. 아직 구매 경험이 없는 고객은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고 부르고, 한 번이라도 구매하면은 고객. 자, 충성 고객, 상용 고객이랑도 같은 말을 우리 바로 단골 고객이라고 불러요. 옹호자, 동반자 보셨고요. 우리 기업의 고객이었다가 우리 매장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고객을 뭐라고 하냐면 이탈 고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탈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기출문제 볼게요. 자, 이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볼게요. MOT 나왔다. 딱 나오네. MO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고객이 기업의 종업원 또는 특정 자원과 접촉하는 순간 의미한다. 맞죠? 여러 번의 결정적 순간 중에 한 가지만 나쁜 경우에도 한순간에 고객이 잃어버릴 수 있다. 맞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곱셈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MOT는 지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지 않는다? 아예 반대 설명이죠. 좌우하니까 중요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 바로 3번 나왔네요. 호텔 같은 경우 소비자가 로비에 들어섰을 때에도 MOT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MOT는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MOT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이라 불렀고, 그대로 나오네요. 흔히 결정적 순간이라고도 부른다. 맞는 설명이네요. 재밌죠? 잘 풀리죠? 자, 2번 갈게요. 고객 관계 관리. 좋아. 우리 이거 열심히 했죠? 풀어볼게요.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대화한다. 맞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우량 고객의 이탈을 방지한다. 이게 목표죠. 1대 다수 마케팅의 매우 효율적인 기법이다. 1대 다라고 하면 절대 틀렸다라고 했어요. 1대 1이에요, 여러분. 1대 1.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시면 저 찾아가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자, 상향 판매를 통해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제가 상향 판매 설명드렸죠. 이거 맞는 설명이고, 기업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고객 중심이다. 맞는 설명이죠. 다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3번 바로 갈게요. 자, 고객관계 관리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생산자 위주 시장인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구매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요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고 사회가 너무나 발전할수록 소비자들의 욕구가 단일화되어 다양화돼요. 정말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다채롭게 충족을 시켜주려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하면 기계가 처음 등장한 산업혁명 초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컴퓨터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고객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맞고,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고객이 언제든지 경쟁사로 이동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시장 경쟁 너무 치열해요. 맞고,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보셨죠? 자,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욕구가 다양화되었다. 방금 설명드렸고요. 차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전달하는 광고는 매우 효과적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는데 모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만 그냥 무작정 때리면 그게 효과적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고객 관계 관리랑 완전 반대되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셨던 그 1대1 마케팅 있죠. 1대1 마케팅이라는 거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내가 너 중심으로, 너 맞춤으로 내가 맞춰주겠다라는 개념인데 차별화되지 않는 메시지 자체가 틀린 개념이네요. 차별화시켜서 각 한 명 한 명의 고객에게 맞춰준다기 때문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지만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4번. 고객이 특정 기업과 평생 거래를 할 경우 그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실현할 수 있는 총 이익의 현재 가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나오시죠? 저 이거 더 설명 안 해요. 5번 갈게요.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심리적 요인. 여러분들 이것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지만 심리적 요인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문화, 커뮤니티, 가족, 준거 집단, 자아 이미지. 내 심리 상태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정답 나오네요. 심리 상태 안에 들어있는 거 5번. 나머지 문화랑 커뮤니티랑 가족이랑 준거 집단은 나 말고 나와 관련된 타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내 속 안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아 이미지, 사회적 자아 이미지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조윤주라면 선생님, 유튜버? 이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5문제 관련된 5문제까지 푸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복습 잘 하셨으면은 5문제 정말 자연스럽게 잘 풀리셨을 거고, 복습 안 하신 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격증 공부는 예습 절대 하지 마세요.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복습만 열심히 하셔도 무조건 합격하니까 저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6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